안녕하십니까. 경제언론2 중간고사 발표를 하게 된 장희정입니다. 주제는 코리아 핀테크, 한국의 핀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핀테크란, 그 다음 핀테크에서 선두기업, 그 다음 한국의 핀테크 현 위치,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취업 정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핀테크란입니다. 핀테크란 금융시장, 회사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비즈니스 모델, 프로그램, 그리고 금융상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인 테크놀로지와 금융인 파이낸스가 합성된 단어인 핀테크 합성 단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핀테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은 초지능, 초연결, 대융합입니다. 이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서 모든 사물과 공간, 산업, 사람, 지능, AI 등 모든 것을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회, 경제, 생활 방식을 모두 변화시킨 것을 뜻하고요. 이 같은 배경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금융산업도 현재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금융의 변화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 기능별 부품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상품과 서비스 같은 경우에 모두 상품화처럼 하나의 객체처럼 상품화가 된 것인데요. 보시면 정보 생산 기능, 자금 제공 기능, 자금 결제 기능 등 다양한 기능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변화는 거래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유형뿐만이 아니라 거래 단위도 변화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전문 직종도 변화하였고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하여서 대출 심사나 회계 업무를 보는 이제 모든 업무 자체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IT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이용성도 매우 증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의 변화가 핀테크의 영향으로 이제 금융이 변화한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 내용입니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부품화는 이와 같이 사진 한 장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핀테크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결제 기능별로 나누어진 부품화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대출과 자산 관리부터 세부적인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비즈니스 툴, 매우 세부적인 기능까지 각각의 기능별 회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핀테크의 영향으로 영업 수익이 매우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의 경우에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수익 부분에서도 특히 소매금융, 리테일 부분의 영업이익이 매우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킨지의 경우 향후 10년 예측을 하였을 때 이제 소매금융 수익이 20%에서 넓게는 마이너스 60%까지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가 이제 맥킨지에서 낸 샘플 분석 자료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매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핀테크를 이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준을 두 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와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토스와 같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결제 및 송금 업무, 대출 및 자금 조달, 여기에서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과 소비자 금융이 포함되고요. 자산 관리 업무에는 개인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 기관 투자까지 함께하는 자산 관리가 이쪽 기능에 포함되고, 마지막은 금융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안에는 이제 금융 조사, 금융 인프라, 비즈니스 도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제 지급 결제 기능, 지급 결제 모델,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 플랫폼,
같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비즈니스화를 이용하여서 분류해 본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를 와해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핀테크 혁신이 이제 저희에게 주는 기대 효과와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인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점이라 하면은 원하는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2B나 간편 결제, 간편 송금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매우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저렴한 수수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포털의 확대입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늘다 보니 이제 디지털 확산으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비대면 계좌 업무를 매우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이점이 많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 리스크 부분도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거지만 이번에 핀테크로 인해서 더 리스크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고요. 위치 정보뿐 이제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까지 유출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유출로 신용정보도 도난당하고 범죄에 악용이 될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큰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차별과 기회 불평등의 확대성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금융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분석을 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를 우량 고객과 저량 고객으로 나누는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량 고객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차별과 기회 불평등이 현재 존재하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기관의 입장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기대 효과를 하면은 거시적인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활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력에 힘입어 새 수익원에 대한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건비와 같은 이제 부수 판매 관리비 같은 부수 수수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총 영업 비용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해외 진출에 대한 용이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존재하는데요. 바로 쏠림 현상과 집중 리스크의 증가됨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IT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도 매우 많이 우려되고 있는 하나의 걱정이고요. 이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도 증가되고 이같이 시스템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두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제 국내외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알리바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입니다. 우선 국내 기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페이의 경우 이제 기본 서비스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행 서비스입니다. 여타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제 삼성페이의 경우 은행 계좌를 등록했을 시 ATM에서도 즉시 출금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혜택인데요. 멤버십 카드를 QR코드를 통해서 등록할 시 따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삼성페이를 통해서 적립을 하거나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제 삼성이 많은 제휴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제휴점에서 쿠폰을 분기별로 제공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쿠폰으로 소비자들은
되게 많은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카드 기능으로서 티머니나 캐시백 카드를 등록하였을 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삼성페이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풍요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삼성페이의 국내 이용자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월 사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전년 동월 대비 금년도에 이제 58%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앞으로도 추후 증가율이 더 대폭 늘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사용자 연령별 추이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현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삼성페이의 주 사용 시간을 보시면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주 고객이 이제 직장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페이의 해외 현황입니다. 국내 이용자 수만이 아니라 삼성페이는 보시다시피 이제 국제 지도에서 매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에 출시된 삼성페이는 올해 3년 차인데요. 3년 만에 글로벌 결제 건수가 13억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금융 파트너 협업은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을 포함하여서 약 2,000개 기업과 현재 협업을 맺고 있고요.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시장이 진출한 상황이어서 모두 합치면 6개 대륙의 24개국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삼성페이의 금융 협업뿐만이 아니라 삼성페이는 조금 더 독창적인 방향성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홍콩, 브라질, 말레이시아의 경우입니다. 우선 홍콩의 경우 옥토퍼스사라고 모두 들어보셨나요? 홍콩 여행을 할 시 옥토퍼스사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인데요. 이러한 교통카드 업체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관광객 위주의 지금 고객층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티켓사라는 회사와 협업을 맺어서 티켓사 임직원의 복지카드 혜택을 지금 삼성페이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말레이시아의 경우인데요. AI가 탑재된 기능이 빅스비를 통해 이제 삼성 리워즈와 연동시켜서 말하고 보거나 하는 AI 기능을 탑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진화와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외기업인 중국의 알리페이입니다. 서비스 구조를 보시면은 소비자, 판매업체, 예를 들어 쇼핑몰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알리페이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구조는 단조롭고 되게 단순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알리페이의 결제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앞서 이번에 가장 최근에 도입한 알리페이의 현황입니다. 지금 서울시 내년 1월이면 서울시 택시에서 알리페이 결제 기능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택시를 tas을 때 고객들이 요금을 바가지를 받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리페이 측에서 그러한 이제 측면을 막기 위해서 저희 이제 지급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더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리페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개 모든 서비스를 이제 결제 제공을 함으로써 아주 간편화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리페이의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자료이지만 현재로서도 계속 유효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알리페이가 여기 독보적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알리페이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에 약 4억 명이 이용 중이고요. 월 활동 사용자 수도 4억 5천 명으로서 이제 휴면 계좌가 아니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금년에는 이제 세계 최대 신용카드 결제 처리 업체인 미국의 퍼스트데이터와도 제휴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요. 퍼스트데이터는 이제 미국 내에 가맹점만 400만여 곳이 있다 보니까 향후 알리페이의 수익성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살펴본 두 기업을 비교해본 표입니다. 삼성페이와 알리페이를 각각 장단점을 위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삼성페이의 경우 토큰과 같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보안 체계를 강화시켰고 사전 등록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가 아닌 오프라인 결제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삼성 제품에서만 호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이제 삼성 미니라는 어플을 통해서 모든 전기종에 호환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상태이고요. 추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리페이인데요. 알리페이는 이제 앱을 통한 QR코드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QR코드에 대한 리스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결제 시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페이와는 다르게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서 결제 관련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라는 제품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종의 앱을 통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보다 보니까 전기종의 호환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챕터는 한국의 핀테크입니다. 현재 한국의 현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라고 하면은 IT 강국이라고도 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IT 강국이 받은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였습니다. 2017년 핀테크 도입 지수를 보시면 한국이 여기 있고요. 중국은 저기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IT 강국이 받은 지금 결과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또한 주요 국을 대상으로 100대 핀테크 기업 수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미국이 19곳, 호주 10곳, 중국이 9곳,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제 100대 기업에 든 기업이 바로 토스로, 토스는 이제 핀테크 100대 기업에서 28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갖고 온 자료는 17년 자료고 18년도 이번 금년도에는 한 개 기업이 추가로 되어서 100대 핀테크 기업 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2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제 지수를 아까 보았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69%, 한국은 32%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러한 핀테크 이용 비중이 결과로 보여지고요. 이 같은 이유로 원인으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규제 측면과 시장 측면입니다. 첫 번째 우선 규제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후 규제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서 지금 매우 사후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의 경우 사전 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인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조항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 측면인데요. 중국의 경우 시장은 업종별로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비금융사도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확대되고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업종별 규제가 매우 심해서 비금융사가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되려면 인허가라든지 매우 이제 규율이 까다롭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와 같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는 바로 옆에 오른쪽 표와 같은 규제나 시장과 같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별 핀테크 정책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구축 및 혁신적 금융상품을 실험, 운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핀테크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고 런던에는 핀테크 기업 허브인 테크시티라는 것 또한 설립한 상황입니다. 테크시티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혜택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P2B 대출 중개업에 대한 별도 감독 체계를 마련한 상황이고 세계 최초로 P2B 중개회사를 설립한 이후 계속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의 경우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백업도 매우 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테크 촉진을 위한 비조치 의견서 정책 준칙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정부의 핀테크 관련 지침서인 IPS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해 특정 은행 업무만을 볼 수 있는 특수목적 은행법 및 은행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지금 여러 타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핀테크 추진 방향성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혁신 친화적인 금융 감독 하에 금융 혁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라고 하면 이제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연결해주는 상생 지원 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금융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게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적 진입 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기술 달성이 목표로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친화적인 금융 감독인데요. 국내 관련 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시켜 핀테크 전략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 친화적인 규제로 체제가 변화되고 초기에는 이제 핀테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착을 위해서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 준수, 금융 포용,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같이 이제 핀테크를 이제 한국의 핀테크의 해결 방안을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요. 바람직한 이제 앞으로의 규제 환경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비조치 의견서를 적시 발급하며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조항을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람직한 규제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핀테크도 이제 발전의 성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이제 핀테크 기업의 취업 정보입니다. 우선 국내 기업으로 살펴보았던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인데요. 삼성페이의 경우 지원서 접수를 통해 직무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적성 검사가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차 면접과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채용 절차가 있고요. 지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직군별로 어학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인문계, 상영계
계열의 이제 전공이 포함되다 보니까 영어 회화의 최소 등급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삼성의 핵심 가치, 인재상입니다. 삼성에서 내세우고 있는 인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패션, 열정입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를 지금 원하고, 두 번째, 창의 혁신입니다.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적인 인재를 지금 핵심 가치 인재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미래 도전과 세상 변화는 삼성페이가 현재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과도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창의 혁신과 열정, 미래를 생각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삼성 취업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삼성 기업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항목일 텐데요. 바로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보 습득 방법에는 경영 이슈 정보를 습득하는 뉴스 스크랩입니다. 뉴스를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만 입력함에 따라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스크랩 기사를 이용하여서 이 회사에 대한 경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추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업의 내재 가치로도 볼 수 있는 재무 정보입니다. 재무 정보는 다트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다트에 들어가셔서 회사별 검색, 원하는 회사명을 입력하시고 기간을 설정하시면 기간은 보통 한 5년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야지 많은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바뀐 사항이나 정정 공시와 같은 이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서류에 이제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표, 영업 순손익 같은 매우 이제 경영 재무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은 추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경우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서 하루빨리 정보를 배워나가고 습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자료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네, 지금까지 경제언론2 중간고사 PPT 한국 핀테크 발표를 한 장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